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큰 강 하나와 높은 산 하나가 서로를 바라보며 지키고 있던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그 고을 남쪽 끝자락 아침 해가 가장 먼저 비추는 언덕 위에 화려한 기와집 한 채가 우뚝 솟아 있었지요. 바로 이 고을의 실세이자 조선 팔도를 호령하는 세도가 이판서 대감의 집이었습니다. 여느 봄날과 다름없이 화창한 오후, 이판서 댁 안채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별당 안에서는 한 여인이 홀로 자수를 놓고 있었습니다. 이판서의 정실 부인 연하마님이었지요. 그녀의 고운 손끝에서 피어나는 꽃송이들은 그 어떤 실제 꽃보다도 더 아름다웠으나 연하마님의 눈빛은 바늘이 꿰뚫는 비단처럼 허한 구멍으로 가득했습니다. 내 팔자가 어찌 이리 기구한지. 명문가에서 태어나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왔으나 이 넓은 대궐 같은 집에서 나는 그저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연하마님의 한숨은 봄바람을 타고 별당 밖으로 흩어졌습니다. 높은 문벌의 규수로 태어나 16의 꽃다운 나이에 이판서 댁으로 시집온 지도 벌써 새해가 흘렀건만 신랑 얼굴을 본 날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지요. 혼례식 날 이후로 이판서 대감은 단 한 번도 연하의 처소에 발길을 하지 않았으니 그녀에게 이 넓고 화려한 집은 그저 아름다운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아가씨, 점심 진지는 드셨습니까?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나직한 목소리에 연하마님은 자수를 멈추었습니다. 그녀를 유일하게 위로해주는 늙은 유모 춘섭의 목소리였지요. 네, 유모. 진지는 이미 들었소. 들어오시게. 문이 열리고 춘섭이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습니다. 춘섭은 연하가 친정에서부터 모시던 유모로 연하가 시집 올 때 함께 따라온 몇 안 되는 친정 식구 중 하나였지요. 아가씨, 담장 밖에 피어있는 진달래가 참으로 곱게 피었습니다. 잠시 나가 구경이라도 하시면 어떨는지요? 늘 방 안에만 계시니 얼굴이 창백해지실 것 같아 노심초사하옵니다. 연하마님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모의 걱정이 느껴졌지만 그녀에겐 꽃 구경을 할 마음도 없었지요. 괜찮소, 유모. 이리 와 내 옆에 앉으시게. 요즘 집안 분위기는 어떠하오? 춘섭은 한숨을 내쉬며 연하마님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연하의 차가운 손을 감싸 쥐었지요. 대감께서는 여전히 바깥으로만 나가 계십니다. 요즘은 청무에 계신다는 소문이. 춘섭은 말을 멈추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인 앞에서 험한 말을 하는 것 같아 조심스러웠지요. 하지만 연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기생초이를 만나러 밤낮으로 청무에 드나든다는 소문을 마음에 들지 않는 정실 부인을 내쫓고 그 기생을 첩으로 들이려 한다는 소문을 말입니다. 괜찮소, 유모. 이미 다 알고 있소. 대감이 누구와 어디서 시간을 보내든 그건 더 이상 내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소. 연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춘섭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더욱 안타까운 눈빛으로 연하를 바라보았지요. 아가씨, 그저 이 늙은이가 아가씨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누구 탓으로도 돌리고 싶지 않았지요. 하늘이 정해준 팔자라 생각하며 그저 묵묵히 견디는 것만이 그녀의 도리라 믿었습니다. 유무, 가서 쉬시게. 나는 괜찮으니. 춘섭이 방을 나간 후 연하는 창가로 다가가 담장 너머 피어있는 진달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자유롭게 춤추는 듯했지요. 그 순간 정원 한편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곳에는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거친 베옷을 입은 머슴이었지요. 남자는 잠시 연하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이 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무진이었지요. 저 사람은 언제나 저기 있네. 연하는 중얼거렸습니다. 생각해보니 무진은 늘 자신의 별당 주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화단을 가꾸고, 여름이면 연못을 청소하고, 가을이면 낙엽을 쓸고, 겨울이면 눈을 치우며, 그는 늘 그림자처럼 그녀의 주변에 있었던 것이지요. 연하는 불현듯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그 머슴은 왜 항상 자신의 별당 주변에서 일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가끔씩 자신을 바라보는 것일까?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연하는 다시 자수로 돌아가 바늘을 들었습니다. 머슴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 여겼기 때문이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산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자 연하의 방에도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대문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지요. 대감께서 귀가하셨나 보구나. 연하는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이판서 대감이 화려한 관복을 입은 채 여러 하인들에 둘러싸여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그의 뒤를 따르는 화려한 가마였지요. 가마에서는 곱게 단장한 여인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연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인은 분명 소문으로만 들었던 기생초이였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과 정교한 장신구로 치장한 그녀의 모습은 마치 꽃 위에 내려앉은 나비처럼 아름다웠지요. 그렇구나. 이제는 아예 대놓고 집에 데려오는구나. 연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실감했습니다. 이판서가 초이를 첩으로 들이려 한다는 소문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연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 결국 촛불을 켜고 자개함을 꺼내 어머니가 남겨준 유품들을 만지작거렸지요. 그 작은 물건들만이 연하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는 어찌해야 하나요? 남편은 저를 버리려 하고 이 집에서 저의 위치는 날이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어요. 한참을 울다 지친 연하는 창가에 기대어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정원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그때 정원 한쪽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연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진이었습니다. 이 늦은 시각에 그가 정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연하는 호기심에 살며시 방문을 열고 나가 담장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무진은 달빛 아래서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지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책이었습니다. 베옷을 입은 머슴이 밤중에 책을 읽고 있다니 참으로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그를 아는 것인가? 연하는 의아함을 느끼며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했지만 그만 발밑에 나뭇가지를 밟아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무진은 즉시 책을 감추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지요. 연하는 급히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누구십니까? 무진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연하는 숨을 죽이고 움직이지 않았지요. 잠시 후 무진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가 책을 펼쳤습니다. 연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군. 그날 밤 연하는 처음으로 무진에 대한 궁금증을 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의 평온했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지요. 아침 일찍 연하가 막 일어나려는데 방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와 함께 춘섭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마님, 큰일 났습니다. 연하는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춘섭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오, 유모? 대감께서. 춘섭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연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어서 말해보시오. 대감께 무슨 일이 생긴 것이오? 대감께서 오늘 아침 온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
기생 초이를 첩으로 드리겠다고 공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춘섭은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하는 이미 다음 말을 짐작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마님을 별채로 옮기라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초이 아씨가 안채를 쓰고 마님은 뒤뜰 별채로 가라 하시니 연하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이는 사실상 소박을 놓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정실 부인을 별채로 쫓아내고 첩을 안채에 들이다니 이보다 더한 수치가 어디 있을까요? 어느 별채 말이오? 후원 끝 하인들이 쓰던 낡은 별채입니다. 대감께서는 마님께서 자식을 낳지 못하시니 더 이상 정실로서의 대우를 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새해 동안 이 판서는 단 한 번도 그녀의 방에 발을 들이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그녀를 내쫓겠다니 이보다 더한 모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별채로 옮기라 하셨소?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입니다. 연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죽은 것 같았지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다 여겨지던 명문가의 규수가 이제는 하인들이 쓰던 별채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구한 운명인가요? 알겠소, 유무. 나가서 짐을 꾸리도록 하시오. 춘섭은 눈물을 훔치며 방을 나갔습니다. 연하는 창가로 다가가 바깥을 바라보았지요. 맑은 봄하늘과 피어오르는 꽃들이 그녀의 슬픔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이 수치를 어찌 견디면 좋을까? 그때 정원에서 무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연하의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무거운 표정으로 땅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의 눈빛에는 연하가 읽을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연하는 몇 안 되는 자신의 소지품을 고자기에 싸서 별채로 향했습니다. 춘섭과 몇몇 하녀들이 그녀의 뒤를 따랐지요.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걸었습니다. 별채는 정말로 낡고 초라했습니다. 대감의 집 가장 후미진 곳에 자리한 이 건물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고 바닥과 벽에는 습기가 스며들어 있었지요. 마님, 제가 먼저 청소를 하고 춘섭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소, 유무.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이곳은 내가 혼자 정리할 것이오. 하지만 마님, 부탁이오, 유무. 잠시 혼자 있고 싶소. 춘섭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은 채 다른 하녀들과 함께 물러났습니다. 연하는 초라한 방 안에 홀로 남겨졌지요. 이것이 내 팔자인가 보구나. 연하는 작은 자개함을 꺼내 어머니의 유품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어머니가 쓰시던 작은 은비녀와 거울, 그리고 어린 시절 연하에게 들려주셨던 예시아기가 적힌 책 한 권이 있었지요. 어머니, 제가 이토록 비참한 신세가 될 줄 아셨나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연하의 마음은 이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치심과 절망감이 그녀를 사로잡았지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후원의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연하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달빛이 연못 위에 은빛 길을 만들어내고 있었지요. 연하는 연못가에 서서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리? 차라리. 연하는 천천히 연못 속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녀의 발목을 감싸 올라왔지요. 그녀는 눈을 감고 한 걸음 더 내디디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님,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연하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곳에는 무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마님, 그만두십시오. 제발,
무진은 연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내가 어찌 감히. 연하는 화를 내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 흐려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마님, 부디 이런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 무슨 희망이 있단 말이냐?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 넓은 집에서 하인들이 쓰던 별채로 쫓겨난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다는 것이냐? 연하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요. 마님, 무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연하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하늘마저 나를 비웃는구나. 연하는 쓰게 웃으며 비를 맞았습니다. 금세 그녀의 옷은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머리카락은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비를 맞으면 자신의 모든 슬픔도 씻겨 내려갈 것처럼 말입니다. 무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연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연하의 어깨에 둘러주었지요. 마님, 이대로 비를 맞으시면 병이 나실 것입니다. 부디 들어가십시오. 연하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무진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흔들렸지요. 그가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눈빛과 말투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진, 내 이름이 무진이지? 네, 마님. 넌 대체 누구냐? 단순한 머슴으로 보이지 않는구나. 무진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마님의 안위를 걱정하는 하인일 뿐입니다. 왜 나를 걱정하는 것이냐? 그것은 무진이 말을 잇지 못하고 망설이던 그때 갑자기 멀리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횃불을 들고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지요. 아이고, 마님 어디 계십니까? 춘섭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진은 재빨리 연하에게서 물러났습니다. 마님, 사람들이 옵니다. 제발, 이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진은 재빨리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하는 그가 사라진 곳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요. 마님, 아이고, 여기 계셨군요. 이렇게 비를 맞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춘섭이 달려와 연하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제야 연하는 자신이 얼마나 차가워졌는지 느꼈지요. 유무, 나를 별채로 데려가 주시오. 연하는 무진에게서 받은 옷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 옷에서는 언뜻 묘한 향기가 났지요. 산속 깊은 곳에서 자란 약초 같은 향기였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춘섭의 도움으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요. 무진의 정체, 그리고 그가 자신을 그토록 걱정하는 이유,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습니다. 마님, 부디 편히 주무십시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입니다. 춘섭은 연하의 이불을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요.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유무, 오늘은 그대로 돌아가시오. 나는 혼자 있고 싶소. 춘섭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연하를 바라보았지만 결국 그녀의 뜻을 따라 방을 나갔습니다. 연하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지요. 바깥에서는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연하는 점점 잠에 빠져들었지요. 그런데 한밤중 갑자기 그녀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마님, 마님, 그것은 무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하는 놀라 벌떡 일어났지요. 방문 밖에는 정말로 무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다급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진? 이 밤중에 웬일이냐? 마님, 지금 즉시 이 집을 떠나셔야 합니다. 뭐라고?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감께서 마님을 내일 아침 저작거리에 내다 버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연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작거리에 버린다니 이는 사실상 창녀로 팔아넘기는 것과 다름없었지요. 그럴 리가 없어. 아무리 나를 미워한다 해도 내가 명문가의 딸인데 어찌. 사실입니다, 마님. 제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대감은 기생초이의 꿰매에 완전히 빠져 이성을 잃으셨습니다. 초이는 마님이 이 집에 있는 한 자신의 위치가 불안하다며 마님을 아예 없애버리라고 대감을 부추겼습니다. 연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이토록 철저히 버림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이냐? 이 밤중에 제가 마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제발 지금 당장 짐을 꾸리십시오. 소중한 물건만 챙기시고 나머지는 두고 가야 합니다. 무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연하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그를 믿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자개함과 몇 가지 중요한 물건들을 보자기에 쌌습니다. 유모에게 알려야 해. 안 됩니다, 마님. 아무에게도 알려선 안 됩니다. 소문이 새면 우리를 추적할 것입니다. 연하는 망설였지만 결국 무진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유모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게 되어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임을 깨달았지요. 준비가 끝났느냐? 네. 하지만 이 비를 뚫고 어떻게. 무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연하에게 다가와 그녀를 들어 올렸습니다. 연하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무진이 재빨리 그녀의 입을 막았지요. 죄송합니다, 마님. 하지만 이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제 등에 업히십시오. 연하는 망설였지만 결국 무진의 등에 업혔습니다. 그녀는 평생 누군가의 등에 업혀본 적이 없었지요. 게다가 하인의 등이라니.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신분의 차이를 따질 때가 아님을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연하를 등에 업은 채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무진은 마치 비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빠르고 확실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후원 담장 너머로 나가겠습니다. 마님, 단단히 잡으십시오. 연하는 무진의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그의 체온이 비에 젖은 옷을 통해 느껴졌지요. 그것은 이상하게도 연하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무진은 마치 고양이처럼 민첩하게 담장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연하는 그의 힘과 능력에 놀랐지요. 평범한 하인이라면 결코 가질 수 없는 능력이었습니다. 넌 대체 누구냐? 연하는 무진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지요. 담장을 넘어 그들은 드디어 이판서의 집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낯선 세상으로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연하의 가슴은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운명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더 큰 비극의 시작일까요? 폭우는 여전히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무진의 발걸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계획해온 것처럼 망설임 없이 길을 나아갔지요. 밤의 어둠 속에서 연하는 무진의 등에 의지한 채 자신의 과거를 뒤로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처음으로 느껴보는 자유로움이 깃들기 시작했지요. 빗줄기를 뚫고 그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낯선 길로 접어들었을 때 연하는 문득 자신이 이전의 삶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생각은 그녀에게 공포가 아닌 위안을 주었지요. 무진, 우리는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
연하가 다시 한번 물었지만 무진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욱 빠른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지요. 연하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를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갑자기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진은 즉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지요. 마님, 길에 포졸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무진은 연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잡아 좁은 골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벽에 바짝 붙어 숨을 죽였지요. 얼마 후 횃불을 든 포졸들이 말을 타고 그들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 밤중에 어디로 가는 차들인가? 연하가 속삭였습니다. 무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지요. 아마도 우리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감께서 이미 마님의 실종을 알아차리고 포졸들을 풀었나 봅니다. 그렇게 빨리? 네, 분명 초이가 대감을 부추겼을 것입니다. 마님이 도망치면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연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이토록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실감했지요. 어떻게 하지? 걱정 마십시오, 마님. 제가 반드시 마님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무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연하는 그 순간 그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깨달았지요. 왜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 넌 대체 누구냐? 무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지요.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님. 지금은 다만 저를 믿어 주십시오. 연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무진의 손에 맡기기로 결심했으니까요. 포졸들이 지나간 후 무진은 다시 연하를 등에 업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좁은 골목을 지나 마을의 외곽으로 향했지요. 하지만 마을의 출구에는 이미 포졸들이 검문을 서고 있었습니다. 이런, 무진은 잠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그는 갑자기 방향을 바꿔 한 집의 담장 앞으로 다가갔지요. 마님, 담장을 넘어야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진은 재빨리 담장을 타고 올라갔지요. 놀랍게도 그는 연하를 업은 채로도 마치 몸무게가 없는 것처럼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담장을 넘어 그들은 낯선 집의 정원에 발을 디뎠습니다. 다행히 주인은 깊이 잠든 듯 했지요. 무진은 조용히 정원을 가로질러 반대편 담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여러 집의 담장을 넘고 좁은 골목을 지나 마침내 마을의 뒷산으로 향하는 작은 오솔길에 도달했지요. 이곳에는 포졸들의 눈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안전해졌습니다, 마님. 하지만 방심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 대감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 있습니다. 무진은 연하를 내려놓고 잠시 쉬었습니다. 연하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느꼈지요. 몸은 비에 젖어 춥고 발은 아프고 무엇보다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진, 정말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연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무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괜찮다. 그저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무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옷소매로 연하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무진의 눈에는 연하가 읽을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님, 이제 산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밤에는 위험하지만 지금으로선 이것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제 뒤를 따라오십시오. 무진은 앞장서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연하는 그의 뒤를 따랐지요. 비는 그쳤지만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연하의 젖은 옷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추우십니까, 마님? 무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하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녀의 몸이 저절로 떨리고 있었지요. 제 옷을 입으십시오. 무진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연하에게 내밀었습니다. 연하는 망설였지만 추위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의 옷을 받아 입었지요. 옷에서는 그 특유의 약초 향기가 났습니다. 넌 춥지 않으냐? 괜찮습니다. 저는 이 정도 추위에 익숙합니다. 무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달빛 아래에서 유난히 빛났지요. 연하는 처음으로 그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따뜻하고 진실된 미소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점점 가팔라졌고 발밑의 흙은 비로 인해 미끄러웠지요. 연하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매번 무진이 재빠르게 그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마님. 이 길은 위험합니다. 무진은 연하의 손을 잡아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지요. 연하는 그 손의 온기에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들은 마침내 작은 사냥꾼의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무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여기서 하룻밤 쉬어가겠습니다, 마님. 이 오두막은 제가 알고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아 안전합니다. 무진은 조심스럽게 오두막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어둡고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었지요. 마님, 들어오십시오. 제가 불을 피우겠습니다. 연하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고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이판서 집의 화려한 방보다 그녀에게는 더 안전하게 느껴졌지요. 무진은 재빨리 주변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오두막 안을 밝혔지요. 연하는 불 앞에 앉아 몸을 녹였습니다. 마님, 옷이 모두 젖었습니다. 이대로는 병이 나실 것입니다. 무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연하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었지요. 내 보자기 안에 갈아입을 옷이 있을 거야. 연하는 보자기를 풀어 안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그녀가 급히 챙긴 옷 한 벌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곳에서 어떻게 갈아입지? 연하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진은 즉시 이해하고 오두막 밖으로 나갔지요.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마님. 천천히 갈아입으십시오. 무진이 나간 후 연하는 서둘러 젖은 옷을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른 옷을 입으니 한결 나아졌지요.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연하가 말하자 무진이 다시 오두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옷은 여전히 젖어 있었지요. 당신도 옷을 갈아입어야 하지 않겠느냐? 연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괜찮습니다, 마님. 저는 이 정도 물에 젖는 것쯤은 익숙합니다. 하지만 연하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지요. 그래도 적어도 위솥이라도 벗어 말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대로 있다가는 병이 들 것이다. 무진은 망설였지만 결국 연하의 말에 따라 위솥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고름을 풀자 연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지요. 무진의 등과 어깨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상처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칼 자국과 채찍 자국이 그의 몸 전체를 덮고 있었지요. 그것은 단순한 하인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한 고문의 흔적이었습니다. 이 상처들은 연하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진은 급히 자신의 상처를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괜찮습니다, 마님. 오래된 상처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처를 입은 것이냐? 이건 단순한 사고로 생긴 상처가 아니다. 무진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님.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연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무진에 대한 의문이 더욱 깊어졌지요.
그는 분명 단순한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에 난 상처들, 그의 말투와 행동, 그리고 그가 가진 비범한 능력. 모든 것이 그가 특별한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무지는 젖은 옷을 불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석에 앉아 연하를 지켜보았지요. 그의 맨살이 불빛에 비춰 반짝였습니다. 마님, 이제 주무십시오. 내일은 더 험한 길을 가야 합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보자기를 베개 삼아 불 앞에 누웠지요. 무진은 여전히 구석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진, 네, 마님?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무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마님을 지키는 것은 제 의무입니다. 연하는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지요. 한밤중 갑자기 연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오두막 주변을 돌아다니는 발소리였지요. 연하는 공포에 휩싸여 무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이미 깨어나 있었고 그의 눈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님, 움직이지 마십시오. 무진은 속삭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지요. 바깥에서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이 안에 누군가 있다. 불빛이 보였어. 큰 사냥감을 잡은 것 같군. 자, 들어가자. 그것은 산적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이제 그들은 정말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무지는 재빨리 연하에게로 돌아와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마님, 제 뒤에 숨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연하는 무진의 뒤로 숨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요. 무진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있던 낡은 낫을 집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거칠게 열리며 5명의 산적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무진과 연하를 보고 흉악한 웃음을 지었지요. 오호, 귀한 손님들이 있었군. 젊은 사내와 고운 아씨라. 이거 운이 좋은데? 산적 두목으로 보이는 사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우리는 그저 하룻밤 묵어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해코지할 생각은 마십시오. 무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산적들은 그의 말에 더욱 크게 웃었지요. 하룻밤 묵어가는 나그네? 그래, 그렇다 치자. 하지만 이 산은 우리 영역이니 통행세를 내야 할 것 같은데 그 뒤에 숨은 아씨가 통행세로 적당하겠군. 산적 두목이 연하를 향해 다가오려 했습니다. 무지는 즉시 그의 앞을 가로막았지요. 한 걸음도 더 다가오지 마십시오. 산적 두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나에게 명령을 하느냐? 죽고 싶은 모양이구나. 그리고 그는 허리춤에 검을 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검을 완전히 빼기도 전에 무진의 움직임이 번개처럼 빨라졌지요. 무진은 낫을 휘둘러 산적 두목의 검을 쳐냈고 그대로 두목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산적 두목이 쓰러지자 나머지 산적들이 일제히 무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진의 움직임은 너무나 빨랐지요. 그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산적들 사이를 오가며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연하는 그 광경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진의 움직임은 농기구를 쥐고 일하는 하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무예를 연마한 고수의 움직임이었지요. 대체 넌 누구냐? 연하는 중얼거렸습니다. 무진은 마지막 산적마저 제압하고 그들을 모두 밖으로 끌어내 버렸지요. 그리고 그는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무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요. 저들은 걱정 마십시오. 제가 그들을 멀리 보냈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무진은 연하 곁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지요. 무진, 넌 대체 누구냐? 내 움직임은 단순한 하인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몸의 상처들, 내가 나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마님,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하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진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남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마님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무진의 손에 맡기기로 했지요. 무진, 다시 한번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진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마님, 제가 마님 곁에 있는 한 절대로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마님을 지키겠습니다. 무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연하는 그의 손을 꼭 잡았지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그 순간, 연하는 이상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체온이 아닌 마음의 온기였지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연하는 무진의 곁에서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도 무진의 강인한 등과 따뜻한 손길이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지요. 한편 이판서의 집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판서는 연하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노했지요. 어찌 감히 도망을 치느냐. 당장 찾아와라. 이판서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아내를 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은 것에 대한 분노였지요. 대감, 마님과 함께 머슴 무진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인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이판서의 눈이 커졌지요. 무진이라. 그놈이 감히. 이판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자신의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지요. 없다. 없어. 이판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에는 빈 서랍만 남아 있었지요. 그 자괴함이 사라졌다. 이판서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사병들을 불러 모았지요. 당장 연하와 무진을 찾아라. 특히 그녀가 가져간 자괴함을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 그 안에는 이판서는 말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말할 수는 없었지요. 어서 가라. 만약 찾지 못한다면 너희들의 목숨은 없다. 사병들은 재빨리 말에 올라 연하와 무진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판서의 얼굴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일그러졌지요. 반드시 그 자괴함을 찾아야 해. 이판서의 중얼거림은 밤바람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자괴함이 가진 비밀이 새어나갈까 하는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이렇게 연하와 무진의 도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이제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고 돌이킬 수 없는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하는 따뜻한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무진은 이미 일어나 오두막 밖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무진? 연하가 부르자 무진이 오두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나무 그릇에 담긴 물과 산에서 딴 듯한 열매들이 있었지요. 마님, 깨어나셨군요. 아침 식사로 드실 것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변변찮지만 연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릇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렇게 소박한 아침 식사를 해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것이 가장 귀한 음식으로 느껴졌지요. 고맙구나, 무진. 연하는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 입 안에 퍼졌지요. 이제 어디로 가는 것이냐? 남쪽 계곡을 지나 백운산 자락에 있는 암자로 가겠습니다. 그곳에 제가 아는 분이 계십니다. 무지는 짐을 꾸리며 말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곳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빠르게 걸어도 이틀은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대감의 사병들이 우리를 쫓고 있을 테니 큰 길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3일쯤 걸릴 것입니다. 연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일. 그녀는 평생 이렇게 오랫동안 걸어본 적이 없었지요. 괜찮으십니까, 마님? 너무 힘드시면. 괜찮다, 우진. 내가 할 수 있어. 연하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입한서 집의 연약한 마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여인이 되기로 결심했지요. 그들은 오두막을 떠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무지는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고 연하는 그를 따랐지요. 처음에는 발걸음이 가벼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하의 체력은 점점 소진되어 갔습니다. 잠시 쉬어갈까요, 마님? 무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연하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녀의 다리는 이미 후들거리고 있었지요. 그래, 잠시만. 그들은 작은 시냇가에 앉아 쉬었습니다. 연하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숨을 돌렸지요. 마님, 이걸 드십시오. 무진이 작은 주머니에서 꺼낸 말린 고기를 건넸습니다. 연하는 감사히 받아 먹었지요. 어디서 이런 것을 구한 것이냐? 어제 오두막에 있던 것입니다. 사냥꾼이 말려둔 것 같았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거칠고 질긴 고기였지만 그녀에게는 힘을 주는 소중한 양식이었지요. 그들이 쉬고 있을 때 갑자기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지는 즉시 귀를 기울였지요. 사병들입니다.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무지는 재빨리 연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수풀 속으로 몸을 숨겼지요. 움직이지 마십시오, 마님. 무지는 연하를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지요. 얼마 후 말을 탄 사병들이 시냇가를 지나갔습니다. 이쪽으로 간 것 같다. 발자국이 보인다. 사병들은 그들이 앉아있던 자리를 발견하고 외쳤습니다. 무지는 눈을 감고 생각을 가다듬었지요. 마님, 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저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것입니다. 그동안 마님은 저 작은 동굴로 들어가 숨으십시오. 제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십시오. 무지는 근처의 작은 동굴을 가리켰습니다. 연하는 놀라 고개를 저었지요. 안 돼. 그들은 너를 죽일 거야. 걱정 마십시오, 마님. 저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무진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연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요. 조심해. 연하는 무진의 팔을 꼭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동굴로 향했고 무진은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지요. 여기다. 이쪽이다. 무진은 일부러 소리를 내며 사병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사병들은 즉시 그를 발견하고 말을 돌렸지요. 저기 있다. 저놈이 무진이다. 쫓아라. 사병들은 무진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무진은 빠른 속도로 달리며 그들을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유인했지요. 동굴 속에 숨은 연하는 두려움에 떨며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지요. 무진, 제발 무사히 돌아와 주세요. 연하는 처음으로 한 사람을 이토록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무진이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지요. 시간이 흘러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동굴 속에서 무진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이제 와야 할 텐데. 혹시 연하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며 떨었습니다. 만약 무진이 사병들에게 잡혔다면
또는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면 바로 그때 동굴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지요. 그리고 마침내 무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님, 저 돌아왔습니다. 무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연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에게 달려갔지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연하는 감격에 차서 무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무진의 팔에 상처가 나 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이런, 다쳤구나. 괜찮습니다, 마님. 작은 상처일 뿐입니다. 무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의 팔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서둘러 자신의 치마 끝을 찢어 무진의 상처를 감쌌지요. 어떻게 된 거지? 사병들은 저들을 따돌렸습니다. 골짜기에서 헤매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한 명이 화살을 쏘아 팔을 스쳤습니다. 무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그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지요. 이제 어떻게 하지? 저들이 다시 찾아올까?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밤이 되었으니 저들도 산에서 활동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동굴에서 밤을 보내고 새벽에 출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무진이 다친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은 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요. 무진은 동굴 안쪽에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불빛이 동굴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연하는 불 앞에 앉아 몸을 녹였습니다. 마님, 이것을 드십시오. 무진은 주머니에서 남은 말린 고기와 약간의 열매를 꺼내 연하에게 건넸습니다. 연하는 감사히 받아 먹었지만 무진에게도 나눠주려 했지요. 너도 먹어야지. 저는 괜찮습니다. 마님께서 드십시오. 무진은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끝내 고기를 반으로 나눠 그에게 건넸지요. 같이 먹자. 내가 더 필요하다. 무진은 마지못해 고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음식을 나눠 먹었지요.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연하는 무진의 상처를 다시 살폈습니다. 다행히 출혈은 멈춘 것 같았지요. 정말 괜찮은 거지? 네, 마님. 걱정 마십시오. 무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고 연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지요. 무진, 내가 묻고 싶은 것이 있어. 연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진은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말씀하십시오, 마님. 내가 챙겨온 자개함. 이 판서가 그토록 찾는 이유가 뭐지? 그저 어머니의 유품과 닮아 챙겨온 것인데. 무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지요. 그 자개함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마님. 어떤 의미지?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연하는 더 묻고 싶었지만 무진의 표정이 심각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보자기에서 자개함을 꺼내 바라보았지요. 이 작은 함이 무엇이길래 이 판서가 그토록 찾는 것일까? 그날 밤 연하는 불빛 앞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무진은 동굴 입구에 앉아 밤새 그녀를 지켰지요. 그의 눈은 한시도 쉬지 않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무진은 연하를 깨웠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동굴을 떠나 산길을 계속 걸었지요. 무진은 사병들을 피해 더욱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들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연하의 발은 아팠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지요.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걸린 이 여정을 묵묵히 견디기로 결심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들은 작은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무진은 주변을 살피다가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작은 야영지를 만들었지요. 내일이면 백운산 자락에 도착할 것입니다, 마님. 그곳에서 암자를 찾으면 됩니다.
무지는 불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연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정말 다행이구나. 하지만 그 암자에는 누가 있는 거지?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십니다. 마님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연하는 더 묻고 싶었지만 무진의 표정이 다시 굳어져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 앞에 앉아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지요. 이렇게 도망자가 될 줄은 몰랐구나. 연하는 중얼거렸습니다. 무진은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요. 후회하십니까, 마님? 연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 후회하지 않아. 이판서 집에서의 삶은 사실상 감옥과 다름없었으니까.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적어도 나는 자유롭구나. 무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깊은 이해와 존경이 담겨 있었지요. 마님은 정말 강인하십니다. 연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강인하다기보다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뿐이야. 아닙니다, 마님. 진정한 강인함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무진의 말에 연하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날 밤, 연하는 무진과 함께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속의 밤하늘은 이판서 집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아름다웠지요. 이렇게 많은 별이 있는 줄 몰랐어. 연하는 감탄했습니다. 무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도 처음 이 별들을 보았을 때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곳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곳에서는 보이는 법이지요. 우리가 살던 곳? 연하는 무진의 말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마치 그들이 같은 곳에서 살았던 것처럼 들렸지요. 무진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아, 제 말은 마을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렇게 산에 오면 보인다는 뜻이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진은 자신에게 말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은 분명 그의 정체와 관련된 것이었지요.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겨 잠이 들었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무진은 아직 밝히지 못한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며 말이지요. 이튿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백운산 자락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산의 능선은 마치 하늘로 솟아오르는 용의 등처럼 웅장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봉우리를 넘으면 암자가 있습니다, 마님. 무진이 멀리 보이는 봉우리를 가리켰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녀의 다리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목적지가 가까워졌다는 사실에 새로운 힘이 솟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연하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이렇게 오랫동안 걸어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예전의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고 느꼈지요. 그들이 봉우리를 향해 오르는 동안 갑자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진은 즉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지요. 사냥개입니다. 사병들이 우리를 추적하기 위해 사냥개를 풀었나 봅니다. 무진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어떻게 하지? 냇물을 따라 올라가야 합니다. 물에 들어가면 개들이 우리 냄새를 잃을 것입니다. 무진은 연하의 손을 잡고 가까운 계곡 쪽으로 달렸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상류를 향해 걸었지요. 물살은 세지 않았지만 돌은 미끄러웠고 물은 차가웠습니다. 마님, 조심하십시오. 무진은 연하의 손을 꼭 잡아 그녀가 넘어지지 않게 도왔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물을 따라 올라갔지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멀어져 갔습니다. 다행히 개들이 우리 냄새를 잃은 것 같습니다. 무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안도는 잠시뿐이었지요.
갑자기 계곡 위쪽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쪽이다. 물속에 발자국이 있다. 무진은 재빨리 연하를 물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계곡 옆에 바위 뒤로 몸을 숨겼지요. 마님,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무진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연하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저들의 주의를 끌겠습니다. 마님은 제가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계속 가십시오. 봉우리 너머 첫 번째 계곡에 작은 암자가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시면 청명 스님을 찾으십시오. 제 이름을 말씀하시면 그분이 마님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연하는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 혼자 저들을 상대할 수 없어. 걱정 마십시오, 마님. 저는 반드시 암자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무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연하는 그의 결심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약속해.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지요. 목숨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마님.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연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치마 끝을 조금 찢어 무진에게 건넸지요. 이걸 가져가. 이것이 내 약속이야. 나는 반드시 널 기다릴 것이다. 무진은 1000조각을 받아 조심스럽게 품에 넣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지요. 마님, 저 바위 뒤로 가십시오. 제가 신호를 보내면 계속해서 저 능선을 따라 가십시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무진은 계곡 반대편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지요. 그는 일부러 소리를 내며 사병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저기 있다. 저놈이다. 사병들의 외침이 들렸고 그들은 무진을 쫓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진이 크게 외쳤지요. 지금입니다, 마님. 어서 가십시오. 연하는 재빨리 바위 뒤에서 나와 무진이 가리킨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능선을 따라 올라갔지요. 뒤에서는 칼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무진과 사병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기를. 연하는 기도하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아프고 숨은 가빴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지요. 마침내 그녀는 봉우리에 도달했고 그곳에서 계곡 아래 작은 암자가 보였습니다. 저기구나. 연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계곡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암자는 소박했지만 평화롭게 보였지요.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암자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누구신가? 암자 문이 열리며 백발의 노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연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스님, 저는 무진이 보내서 왔습니다. 청명 스님을 찾고 있습니다. 연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노승의 눈이 커졌지요. 무진이라고? 그가 당신을 보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는 사병들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제게 청명 스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노승은 잠시 연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청명이요. 어서 들어오시오. 연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암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소박하지만 깨끗했고 불단 앞에는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앉으시오. 차를 대접하겠소. 청명 스님은 연하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연하는 지친 몸을 바닥에 내려놓았지요.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지쳤는지 느꼈습니다. 스님, 무진은 괜찮을까요? 연하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청명 스님은 잠시 그녀를 살피다가 미소를 지었지요. 걱정 마시오. 그 아이는 강합니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오. 스님의 말에 연하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스님, 제가 어떻게 무진과 알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 연하가 말을 꺼내자 청명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좋소. 지금은 쉬는 것이 좋겠소. 당신의 몸이 많이 지쳐 보이요. 청명 스님은 연하에게 따뜻한 차와 간단한 음식을 내왔습니다. 연하는 감사히 받아 먹었지요. 음식을 먹고 나니 그녀의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여기 방을 준비해 두었소. 편히 쉬시오. 청명 스님은 연하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작고 소박했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지요. 연하는 감사의 말을 전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보자기를 풀고 자개함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함이 무엇이길래 이 판서가 그토록 찾는 것일까? 그리고 무진은 이 함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연하는 피로에 지쳐 자개함을 다시 보자기에 싸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무진의 안전을 기원하며 잠이 들었지요. 한편 무진은 사병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3명의 사병을 이미 제압했지만 2명이 더 남아 있었지요. 내 놈은 대체 누구냐? 단순한 머슴이 아니구나. 사병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무진은 대답하지 않고 다시 공격을 시작했지요.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칼을 다루는 솜씨는 전문 무사를 능가했습니다. 설마 내 놈이. 사병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무진의 칼이 그의 칼을 쳐냈지요. 무진은 재빨리 그를 제압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병은 두려움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진은 그를 쫓지 않았지요. 그는 이미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서둘러야 해. 무진은 상처를 입은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사병의 칼이 그의 팔을 스쳤지만 다행히 깊지 않았지요. 그는 연하가 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부디 무사히 도착하셨기를. 무진은 능선을 따라 암자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지쳐 있었지만 그의 의지만은 굳건했지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연하는 악몽에 시달리며 뒤척였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무진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지요.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무진. 연하는 자신의 외침에 스스로 놀라 입을 가렸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지요.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건 그저 꿈일 뿐이야. 무진은 괜찮을 거야. 그때 방문 밖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는 긴장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문이 조용히 열리고 청명 스님이 촛불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깨어 계셨군요. 밖에 손님이 왔습니다. 청명 스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의 눈에는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연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지요. 무진이? 네, 그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연하는 서둘러 방을 나섰습니다. 암자의 주실에는 무진이 앉아 있었지요. 그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연하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무진. 연하는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무진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마님, 무사하셨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걱정했다. 정말 걱정했어.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지요. 약속드렸잖습니까, 마님.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그때 청명 스님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이제 두 분 다 안전하게 돌아왔으니 이야기를 나눌 시간입니다. 스님은 주실 중앙의 탁자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차와 간단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지요. 마님,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청명 스님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연하는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님. 청명 스님은 무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다. 무진은 깊은 숨을 내쉬고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지요. 마님, 제 진짜 이름은 무진이 아닙니다. 연하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진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지요. 제 진짜 이름은 윤겸입니다. 저는 7년 전 멸문당한 윤씨,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입니다. 연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씨 가문. 그녀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지요. 윤씨 가문이라면 임금님의 친위 대장이었던 그 윤 대장의 가문? 네, 마님. 제 아버지는 윤상진, 조선의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윤겸의 목소리는 깊고 무거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하지만 그 가문은 영모죄로 멸문되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마님. 제 아버지는 결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영모를 꾸미는 세력을 적발하려 했지요. 하지만 그 세력에 의해 모함을 받고 역적의 누명을 쓰고 말았습니다. 윤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연하는 그의 말을 믿기 어려웠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실을 느낄 수 있었지요. 그 세력이라는 것이 누구지? 윤겸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이판서입니다, 마님. 연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토록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니. 이판서가? 어찌 그런 일이. 이판서는 외척 세력과 손을 잡고 임금의 권위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들의 계획을 알아내고 임금께 구하려 했지요. 하지만 이판서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제 아버지에게 영모죄를 씌우고 우리 가문을 멸문시켰습니다. 윤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하는 말문이 막혔지요. 그날 밤 사병들이 우리 집을 습격했습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 형과 누이 모두가 살해당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집 밖에 있었기에 목숨을 건졌지만 등과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요. 윤겸은 자신의 등을 가리켰습니다. 연하는 그제야 그의 몸에 난 상처들의 의미를 이해했지요. 그 상처들이 그때 생긴 거였구나. 네, 마님. 저는 간신히 목숨을 건져 이곳 청명 스님의 도움으로 몸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위해 이판서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지요. 연하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윤겸이 항상 자신의 별당 근처에서 일하던 이유, 그가 밤중에 책을 읽던 이유, 그리고 그가 자신을 그토록 보호하려 했던 이유. 그런데 내가 가져온 자개함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연하는 자신이 챙겨온 자개함을 떠올렸습니다. 윤겸은 청명 스님을 바라보았고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님, 그 자개함에는 이판서와 외척 세력이 역모를 꾸민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이판서의 비밀 장부와 서신들이지요. 제 아버지는 죽기 전 그 증거를 자개함에 숨겼고 이판서는 그것을 찾기 위해 우리 가문을 멸문시켰습니다. 연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우연히 가져온 자개함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었다니. 하지만 그 함은 내 어머니의 유품과 비슷해서 가져온 것인데 어떻게 이판서의 서재에 있었던 거지? 이판서는 그 함을 찾아냈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마님. 그 함은 특별한 비법으로 만들어져 있어 윤씨, 가문의 비법을 알아야만 열 수 있습니다. 청명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보자기에서 자개함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지요.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 물건이었다니. 윤겸은 조심스럽게 자개함을 살폈습니다. 그는 함의 측면을 누르자 작은 틈이 생겼지요. 제 아버지께서 만드신 비밀 장치입니다.
윤 씨 가문만이 아는 방법으로만 열 수 있지요. 윤겸은 몇 군데를 더 누르자 함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와 작은 장부가 들어 있었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판서와 외척 세력의 역무 증거. 윤겸은 문서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지요. 이제 드디어 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연하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지요. 윤겸, 그대의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그대의 가문을 위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해줘. 윤겸은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욱 위험해질 것입니다. 이 증거를 임금께 전해야 하는데 이판서와 외척 세력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청명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하오. 이 증거를 안전하게 임금께 전할 방법을. 세 사람은 밤늦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겸은 한양으로 가서 자신의 아버지의 옛부하였던 황거상을 찾기로 했지요. 황거상은 지금 한양에서 큰 상단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는 윤씨 가문에 여전히 충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황거상은 조만간 있을 왕의 행차 때 우리가 임금께 직접 증거를 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윤겸은 설명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한양까지 가는 길은 위험할 것이오. 이판서의 사병들이 우리를 찾고 있을 테니. 그래서 우리는 변장해야 합니다, 마님. 사병들은 머슴과 양반집 마님을 찾고 있을 테니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가장해야 합니다. 윤겸의 제안에 연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지요. 알겠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리다. 윤겸은 감사의 눈빛으로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청명 스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를 올렸지요. 부처님의 가피가 두 분과 함께 하기를.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길 기원하오. 그날 밤 연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앞으로의 여정이 험난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 그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찾았기 때문이지요. 이튿날 아침 연하와 윤겸은 청명 스님의 도움으로 변장을 했습니다. 윤겸은 젊은 선비의 모습으로, 연하는 평범한 양민의 아내로 변장했지요. 그들은 자개함을 안전하게 보자기에 싸서 윤겸의 선비 보따리 속에 숨겼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오. 한양까지는 멀고 험한 길이니 조심하시오. 청명 스님은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연하와 윤겸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암자를 떠났지요. 한양까지는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연하가 물었습니다. 윤겸은 주변을 살피며 대답했지요. 큰 길은 위험하니 산길을 따라 가다가 나간 고을에서 장터로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상인들과 섞여 한양으로 가면 눈에 덜 띌 것입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지요. 윤겸은 이제 연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가문의 영광스러운 시절, 그리고 그 끔찍한 멸문의 밤까지. 그날 이후 저는 오직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님을 만나고 나서 윤겸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연하는 그를 바라보았지요. 나를 만나고 나서? 마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복수 외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님의 고결함과 강인함이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윤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하의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지요. 윤겸, 나 역시 그대를 만나고 나서 많은 것이 바뀌었소. 이전에 나는 그저 운명에 순응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싶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지요. 나간 고을에 도착하기까지 그들은 이틀을 더 걸었습니다. 고을 입구에 다다르자 그들은 삼엄한 검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검문이 심하네요. 이 판서가 이미 주변 고을에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윤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연하도 긴장한 표정으로 검문소를 바라보았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윤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님께서 불편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하는 의아한 표정으로 윤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해 보시오. 지금은 어떤 방법이든 시도해 볼 가치가 있소. 우리가 신혼여행을 온 부부로 위장하는 것입니다. 호색한 남편과 수줍은 새색시로요. 윤겸의 제안에 연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소.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서로의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윤겸은 갑자기 태도가 달라져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연하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지요. 자, 이제 가요, 색시. 윤겸은 연하의 손을 꼭 잡고 검문소로 향했습니다. 포졸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앞을 가로막았지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길이오? 포졸이 윤겸에게 물었습니다. 윤겸은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지요. 아이고, 포졸 어른. 저희는 방금 혼례를 올린 신혼부부입니다. 한양에서 왔고 지금은 색시의 고향인 남원으로 가는 길이지요. 윤겸은 말하면서 연하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연하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지요. 신혼부부라 증명할 것이 있소? 포졸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겸은 당황하지 않고 웃으며 대답했지요. 아이고, 증명이라니요. 이렇게 곱디고 온 제 색시를 보시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밤에도 색시가 얼마나. 여보, 연하가 얼굴을 붉히며 윤겸의 말을 막았습니다. 포졸들은 그 모습을 보고 킬킬 웃었지요. 알겠소. 그런데 요즘 도적들이 많으니 조심하시오. 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든든하게 색시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윤겸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포졸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그들을 통과시켰지요. 고을 안으로 들어선 후 연하와 윤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신혼부부 연기를 계속해야 했지요. 고을 안에서도 사병들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윤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수줍은 새색시 역할을 연기했지요. 그들은 고을의 작은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주막 안은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고 주모가 바쁘게 오가고 있었지요. 여보게, 방 하나 있나? 윤겸이 주모에게 물었습니다. 주모는 그들을 흘깃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작은 방 하나 남았습니다. 신혼부부 같으니 오늘 하룻밤 묵고 가시옵니까? 그렇소.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것이니 저녁 식사도 함께 부탁하오. 윤겸이 말했습니다. 주모는 그들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지요. 방은 매우 좁았고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이런, 방이 너무 좁네요. 연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겸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지금은 신혼부부 연기를 해야 했지요. 괜찮아요, 색시. 이렇게 좁으니 더 따뜻하게 잘 수 있잖아요. 윤겸은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가 빨갛게 물들었지요. 주모는 그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신혼부부가 참. 저녁 식사는 곧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주모가 나간 후 연하와 윤겸은 서로를 바라보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이렇게 좁은 방일 줄 몰랐습니다. 괜찮소, 윤겸.
지금은 우리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 연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윤겸은 문 쪽에 앉았지요. 잠시 후 주모가 저녁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뜨끈한 국과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담긴 소박한 식사였지요. 많이 드세요, 아가씨. 신혼이라 힘을 내야지요. 호호호. 주모의 농담에 연하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윤겸도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능청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럼요. 색시에게 잘 먹이겠습니다. 주모가 나간 후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편안한 침묵이었지요. 식사를 마친 후 윤겸은 자개함을 꺼내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요. 이것만 임금께 전달하면 드디어 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있습니다. 연하는 윤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요, 윤겸.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마련이니. 윤겸은 감사의 눈빛으로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마님,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윤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긴장하며 귀를 기울였지요. 이판서 대감의 명으로 수색하오. 모든 방을 뒤져라. 자병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하와 윤겸은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연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겸은 재빨리 주변을 살폈지요. 방에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윤겸은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눈을 빛냈습니다. 마님, 다시 한번 연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과감하게요. 연하는 윤겸의 의도를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지금은 그들의 안전이 우선이었지요. 알겠소. 윤겸은 자개함을 다시 보따리에 숨기고 이불을 펼쳐 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초를 하나만 남기고 모두 껐지요. 자병들이 오면 우리는 신혼부부의 밤을 보내고 있는 척해야 합니다. 윤겸의 말에 연하는 더욱 얼굴이 붉어졌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마님은 이불 속에 계시면 됩니다. 제가 마님을 아는 척하겠습니다. 윤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지요. 그때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지요. 안에 누구요? 문 열어보시오. 윤겸은 연하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연하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고 윤겸은 겉옷을 벗어 상의만 남긴 채 이불 위에 앉았지요. 여보, 누구지? 연하가 이불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겸은 문을 향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누구요? 이 밤중에 방해하다니. 관아에서 나왔소. 당장 문을 열어보시오. 윤겸은 마지못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2명의 사병이 서 있었지요. 뭐요? 이 밤중에 신혼부부를 방해하다니. 윤겸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병들은 방 안을 힐끗 보았지요. 이불 속에서는 연하의 머리카락만 보였고 방 안의 분위기는 확실히 신혼부부의 밤을 연상시켰습니다. 도망자를 찾고 있소. 의심스러운 남녀를 보지 못했소? 사병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윤겸은 고개를 저었지요. 보지 못했소. 저희는 오늘 오후에 도착했고 줄곧 방에만 있었소. 이제 좀 놔두시오. 색시가 기다리고 있소. 윤겸은 문을 닫으려 했지만 사병이 발을 들이밀었습니다. 잠깐, 방 안을 좀 살펴봐야겠소. 윤겸은 당황했지만 이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이 밤중에 신혼부부의 방을 뒤지겠다고?
내 장인어른이 남원 현감의 육촌이신데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으실 텐데. 윤겸의 허세에 사병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이불 속에서 연하가 수줍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여보, 빨리 와요. 그 목소리에 사병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마지못해 물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밤 되시오. 사병들이 떠난 후 윤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을 닫았습니다. 연하는 이불 속에서 나와 긴장된 표정으로 윤겸을 바라보았지요. 갔어? 네, 마님.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연하의 얼굴은 여전히 붉었지만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구나.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지? 사병들이 계속 주변을 순찰할 텐데. 윤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새벽 사병들이 피곤해서 경계가 느슨해질 때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상인들의 행렬에 섞여가면 눈에 덜 띌 것입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윤겸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했지요. 그럼 이제 잠자리를. 연하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방은 너무 좁아 두 사람이 따로 자기 어려웠지요. 제가 문 앞에서 앉아서 자겠습니다, 마님. 마님은 이불을 사용하십시오. 윤겸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고개를 저었지요. 그럴 수 없소. 그대도 내일을 위해 충분히 쉬어야 해. 이불을 나눠 쓰자. 윤겸은 당황했지만 연하의 결연한 표정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불을 반으로 나누어 각자의 공간을 만들었지요. 하지만 방은 너무 좁아 그들의 어깨가 거의 닿을 정도였습니다. 마님, 정말 괜찮으신지. 괜찮소, 윤겸. 우리는 지금 생사를 함께하는 사이 아니오? 이 정도는. 연하의 말에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연하에게 등을 돌린 채 누웠지요. 연하도 마찬가지로 등을 돌렸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윤겸, 네, 마님.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그대는 어떻게 할 생각이오? 윤겸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지면 저는 가문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마님의 곁에 남고 싶습니다. 윤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하의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답하지 않았지요. 괜찮습니다, 마님. 무례한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윤겸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천천히 그에게로 몸을 돌렸지요. 윤겸도 연하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연하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그녀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그대 곁에 있고 싶소. 연하의 고백에 윤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연하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대는 나에게 특별했소. 그대의 눈빛, 그대의 행동, 모든 것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소. 연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윤겸은 감동에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했지요. 마님, 윤겸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연하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연하는 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지요. 그들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지요. 이튿날 새벽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막을 빠져나왔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상인들의 행렬이 막 출발하려는 참이었지요. 저 행렬에 섞여가면 안전할 것입니다. 윤겸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상인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행렬과 함께 고을을 빠져나갔지요. 다행히 이른 아침이라
거문도 느슨했고 사병들도 피곤한 듯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때론 숲속을 지나고 때론 강을 건너고 때론 산길을 넘어야 했지요. 하지만 연하와 윤겸은 서로를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마침내 한양 근교에 도착했습니다. 윤겸은 황거상의 상단을 찾기 위해 주변을 살폈지요. 황거상의 상단은 남대문 근처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윤겸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한양 성벽 근처로 다가갔지요. 이제 그들은 목적지에 거의 다다른 것입니다. 마님,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윤겸은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나는 괜찮소, 윤겸. 그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이제 그들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남대문 근처에 도착한 그들은 황거상의 상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윤겸은 예전에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위치를 기억해내려 했었지요. 아마도 저쪽일 것입니다. 황가, 상단이라는 간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번화한 거리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한양은 고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고 분주했지요. 연하는 처음 보는 한양의 모습에 놀랐지만 그녀는 지금 자신들의 임무에 집중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황가 상단이라는 큰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상단은 넓고 화려했고 많은 일꾼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지요. 여기인 것 같습니다, 마님. 윤겸은 긴장한 표정으로 상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접수처에 있는 젊은 사내에게 다가갔지요. 광 거상님을 뵙고 싶습니다. 누구시라고 전해드릴까요? 윤 대장의 아들이라고 전해주십시오. 젊은 사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재빨리 안쪽으로 사라졌지요. 잠시 후 그는 돌아와 윤겸과 연하를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들은 상단 깊숙한 곳에 있는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중년의 사내가 앉아 있었지요. 그는 풍채가 좋았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정말 윤 대장님의 아드님이십니까? 황거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저는 윤상진의 아들 윤겸입니다. 황거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겸에게 깊이 절했지요. 살아계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대장님의 아드님이 살아계시다니. 윤겸도 황거상에게 예를 표했습니다. 그는 연하를 소개했지요. 이분은 연하 마님이십니다. 저를 도와주신 은인이십니다. 황거상은 연하에게도 깊이 절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도련님을 도와주셔서.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황거상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지요. 황거상님, 제가 찾아온 이유는 윤겸은 자신의 보따리에서 자개함을 꺼내 보였습니다. 황거상의 눈이 커졌지요. 그것이 그 자개함입니까? 네, 이 안에는 이판서와 외척 세력의 영모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임금께 전달해야 합니다. 황거상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마침 이틀 후 임금님의 행차가 있습니다. 그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황거상은 그들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임금이 남대문을 통해 환궁할 예정이니 그때 길가에서 상소문을 올리듯 자개함을 전달하면 된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이판서의 세력이 이미 도련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치채면 위험할 것입니다.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연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요. 마님, 이제부터는 더욱 위험해질 것입니다.
마님은 여기 상단에 머무르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윤겸. 나는 그대와 함께 끝까지 가겠소. 이것은 그대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둘의 일이오. 연하의 결연한 표정에 윤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용기에 다시 한번 감동했지요. 황 거상은 그들에게 안전한 방을 제공했고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획을 더욱 구체화했지요. 도련님, 행차 당일에는 제 수하들이 주변을 지킬 것입니다. 혹시 이판서의 사병들이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막아낼 것입니다. 윤겸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틀만 더 기다리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지요. 하지만 운명은 그리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황거상의 수하 중 한 명이 이판서가 내건 막대한 현상금에 눈이 멀어 그들을 배신했지요. 대감, 그들이 황가 상단에 있습니다. 자개함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아는 이판서에게 보고했습니다. 이판서의 눈이 번뜩였지요. 잘했다. 내 공을 잊지 않겠다. 이판서는 즉시 자신의 사병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윤겸과 연하를 잡고 무엇보다 그 자개함을 되찾아야 했지요. 명일 새벽 상단을 포위하라. 그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해라. 특히 그 자개함을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 하병들은 이판서의 명령에 따라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밤새 준비를 하고 새벽 미명에 황가 상단을 포위했지요. 황 거상은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윤겸과 연하에게 알렸습니다. 도련님, 마님, 이판서의 사병들이 상단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배신한 것 같습니다. 윤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자개함을 챙겼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황 거상님? 뒷문으로 탈출하셔야 합니다. 제 수하들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판서의 사병들이 많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윤겸은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연함이 담겨 있었지요. 함께 가겠소, 윤겸. 연하의 말에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황 거상의 안내를 받아 뒷문으로 향했지요. 뒷문 근처에는 황 거상의 수하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윤겸과 연하를 보호하며 길을 열었지요. 이쪽입니다. 어서. 황 거상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뒷문을 나서는 순간 이판서의 사병들이 나타났지요. 저기 있다. 잡아라. 사병들이 외쳤습니다. 황 거상의 수하들은 즉시 그들을 막아섰고 혼전이 벌어졌지요. 도련님, 마님, 어서 가십시오. 저희가 막겠습니다. 황 거상이 외쳤습니다. 윤겸은 연하의 손을 잡고 골목길로 달렸지요. 그들 뒤로는 칼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이쪽으로, 마님. 윤겸은 복잡한 골목길을 통해 사병들을 따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골목은 점점 더 좁아졌고 결국 그들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지요. 이런. 윤겸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골목 끝에는 절벽이 있었고 아래로는 작은 강이 흐르고 있었지요. 그들은 이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저기 있다. 포위하라. 뒤에서 사병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윤겸과 연하는 절벽 끝으로 몰렸지요. 윤겸, 이제 어떻게 하지? 연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겸은 자개함을 꼭 쥐고 주변을 살폈지만 탈출구는 보이지 않았지요. 바로 그때 사병들 사이를 뚫고 이판서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드디어 찾았구나, 윤겸아. 아니, 윤상진의 아들. 이판서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겸은 연하를 자신의 뒤로 숨기고 이판서를 노려보았지요. 이판서, 당신의 죄악이 이제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윤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판서는 코웃음을 쳤지요.
그럴 리가 없지. 너희들은 여기서 끝이다. 하지만 이판서는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탐욕이 어려 있었지요. 자기한만 넘기면 연하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어차피 그녀는 나의 아내니까. 이판서의 말에 윤겸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칼을 빼들고 이판서를 향해 돌진하려 했지요. 하지만 사병들이 즉시 그를 막아섰습니다. 윤겸, 연하가 외쳤습니다. 윤겸은 사병들과 맞서 싸웠지만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는 점점 지쳐갔지요. 포기하라, 윤겸아. 너는 이길 수 없다. 이판서가 비웃었습니다. 윤겸은 숨을 헐떡이며 연하를 바라보았지요.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마님, 미안합니다. 그때 갑자기 연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지요. 이판서, 정말 자괴함이 그렇게 소중한가요? 연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판서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당연하지. 그 아내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연하는 재빨리 윤겸에게서 자괴함을 받아들고 절벽 끝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자괴함을 절벽 아래 강물 위로 내밀었지요. 안 돼. 이판서가 외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오면 이 함을 강물에 던지겠어요. 연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판서와 사병들은 멈춰 섰지요. 연하,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제 이름은 연하 마님입니다, 이판서. 당신은 나를 버렸고 이제 나는 내 운명을 스스로 선택했어요. 연하의 눈빛은 강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자, 어떻게 할까요? 이 함을 정말 강물에 던질까요? 이판서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사병들에게 명령했지요. 물러서라. 모두 물러서. 사병들은 물러섰고 윤겸은 그 틈을 타 연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연하의 어깨를 감싸고 이판서를 노려보았지요. 이제 우리를 가게 해주시오, 이판서. 윤겸이 말했습니다. 이판서는 이를 갈며 그들을 바라보았지요. 절대로, 너희는 절대로 여기서 살아나갈 수 없다. 이판서가 외쳤습니다. 그는 다시 사병들에게 명령을 내리려 했지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골목 입구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금의 명으로 모두 멈추시오. 그곳에는 암행어사의 깃발을 든 관원들과 함께 황거상이 서 있었습니다. 황거상은 미리 암행어사에게 이 상황을 알린 것이었지요. 이게 무슨? 이판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암행어사가 앞으로 나섰지요. 이판서, 그대는 영모죄로 체포되었소. 윤상진 대장의 아들이 가져온 증거로 그대의 죄가 밝혀졌소. 암행어사의 말에 이판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이럴 수 없어. 내가 역적이라니. 이판서는 발악했지만 이미 그의 사병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했습니다. 그들도 이제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었지요. 암행어사는 윤겸과 연하에게 다가왔습니다. 윤 대장의 아들이 맞소?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암행어사에게 깊이 절했지요. 네, 저는 윤상진의 아들 윤겸입니다. 임금께서 그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깊이 안타까워하셨소. 이제 그대의 가문에 씌워진 누명이 벗겨질 것이오. 암행어사의 말에 윤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연하의 손을 꼭 잡았지요. 마님, 드디어. 연하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윤겸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그래, 윤겸.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어. 이판서는 결국 체포되어 끌려갔고 윤겸과 연하는 암행어사와 함께 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윤겸은 자계함의 내용을 임금께 직접 보고했고 그의 아버지의 누명이 완전히 벗겨졌지요.
윤상진은 충신이었다. 그의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관직을 회복시키겠다. 임금의 명으로 윤겸은 아버지의 지위를 이어받게 되었고 윤씨 가문은 다시 영광을 되찾았습니다. 이판서와 외척 세력의 역무는 완전히 밝혀졌고 그들은 모두 처벌받았지요. 그리고 몇 달 후 윤겸은 연하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사대 부가의 규례에 따라 청혼을 했지만 연하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원했지요. 윤겸, 나는 그대의 마음만 있으면 돼. 우리는 이미 생사를 함께 했잖아. 연하의 말에 윤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연하의 손을 잡고 약속했지요. 마님, 아니, 연하. 내 평생 당신을 지키고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들의 혼례는 소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청명 스님이 주례를 섰고 황거상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했지요. 임금은 특별히 윤겸에게 새 집을 하사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윤겸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정에서 일하게 되었고 연하는 더 이상 감옥 같은 집에 갇힌 새가 아닌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궁중 여인들을 위한 자수학교를 열었고 많은 여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지요. 매일 밤 윤겸은 연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그대 또한 내 인생의 빛이요. 그대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그 화려한 감옥에서 시들어가고 있었을 테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그리하여 윤겸과 연하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신분의 벽을 넘어 진실한 마음으로 맺어진 것이었고 그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만큼 강했지요. 이것이 바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고요한 지옥에서 시작해 맑은 하늘을 찾아간 두 사람의 이야기. 오늘 윤설 야담이 들려드린 고요한 지옥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혹시 자신만의 지옥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윤겸과 연하처럼 용기를 내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넓고 진정한 행복은 결국 찾아오게 마련이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야담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